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진흥의 도지은입니다. 고공행진하던 우리 시장 오늘 엿새 만에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코스피 지수 2,700선을 겨우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앞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투자 방향에 귀추가 쏠린 모습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 남은 12월 동안 어떤 흐름 보일지 오늘도 이지환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 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늘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주식 돌부처이자 젠틀맨이시죠. 이지환 전문가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거래자들에서는 돌부처라는 닉네임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최근에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이 젠틀맨이 더 어떠냐 이런 의견을 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종목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또 시장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그대로 그 자리에 약간 늘 같은 기조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있기 때문인데 젠틀맨이 마음에 드세요? 돌부처가 마음에 드세요? 사실 둘 다 저한테 가분하기 때문에 네. 뭐 어느 걸 불러주셔도 저는 괜찮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같이 하신 분들이 지금은 시장은 이제 저보다 더 잘 읽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그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고 네. 최근에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아래쪽이 아니지만 위쪽으로도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심리가 더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흔들림이 어렵다 생각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장이 상승할 때도 이걸 팔아야 돼 말아야 돼라는 고민이 상당히 크게 올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고민과 상대적 박탈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배트맨과 함께 하시면서 시원하게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고공행진하던 코스피 지수가 엿새 만에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특히나 매도세를 오늘 많이 보여줬는데 그 안에서도 최근에 정말 잘 갔던 삼성전자와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잘 가던 셀트리온을 대량으로 매도한 것이 포착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개인이랑 외국인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매수를 해줬었는데 오늘 시장은 왜 흔들린 걸까요? 네,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 어제 오늘 이제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틀 정도 이렇게 강하게 매수를 하면 시장이 좀 조정받을 수밖에 없죠.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오늘 한 8,500억 이상 매도를 했는데 내용을 잠깐 보면은 지수 관련 대응주 특정 몇 종목에 상당히 집중돼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좀 끌어내리겠다는 의도가 상당히 강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아무래도 이번 주 목요일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 일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고 이 차익 실현을 하면서 지수를 또 동시에 끌어내리는 작업을 동시에 한 것 같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지수를 좀 끌어내려야 되냐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선물옵션 쪽에서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번 12월 달에는 선물옵션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선물을 롤오버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롤오버를 조금 더 유리한 가격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도 좀 표시가 좀 되어 있다라고 보신다면 결국 오늘의 차익 실현은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 일정 부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상의 크게 의미를 두거나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은 절대 그렇지가 않으니까 오늘 10시에 수익을 말하다의 시간에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면 이제 시장 방향성이 아래로 좀 꺾이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강연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 시간에서도 자세하게 다뤄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선택을 정확하게 하시고 들어오시면 공식 노란색 오픈 채팅방 기다리고 있고요. 아래에 나가고 있는 지금 QR코드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 주 주말에도 저희 위원님들 쉬지 않고 언택트 강연회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주제가 2021 외국인 최선호주를 공략하는 방법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언택트 강연회인 만큼 많은 분들 참여를 해주실 것 같아요. 위원님 이쪽에서는 어떤 이야기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장이 좀 궁금하실 거고 여기가 고점인가 아닌가, 어디가 고점인가, 고점이 아니라면 어디 섹터를 노려야 되는가, 주도주를 어디를 노려야 되는가 아마 이런 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을 또 대비한다는 입장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 단기적이기보다는 정말 착실하게 강세장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장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하락이 좀 우려스러울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오늘 조정은 상당히 시기적절한 조정이었고 연말로 가져가지 않고 선물을 좀 동심한기 때 조정을 하는 이유, 그리고 왜 지금 시장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토요일 언택트 강연에 오시면 시원하게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제 강연회 때 제가 괜찮은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내년 1분기를 대비할 수 있는 종목 하나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흐름만 읽어도 시장에서는 크게 손해볼 일이 없겠죠. 외국인 투자자의 최선호주 공략법을 공개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힌트도 드린다고 하니까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여러분들 서울경제 전문위원님들이 투입될 예정이니까 언택트 강연회까지 잊지 않고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으면요. 오늘 투데이 이슈도 함께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두 개의 이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민간인증서. 이 시장의 경쟁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수혜주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증권사 ETF로 노후를 대비한다. ETF 투자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해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인인증서가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좀 사라질 것 같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공인인증서도 계속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이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훨씬 쉬운, 접근이 쉬운 민간 인증서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공인인증서 쓰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게 좀 보안이 철저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 계속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저희 이지원 위원님 같은 경우는 공인인증서 사용할 때 불편하셨나요? 아니면 그래도 믿고 사용하신 편이셨어요? 아마 제 연령대 이상은 대부분 저하고 공감하실 건데 네. 불편하지만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불편은 하지만 그만큼 좀 계속해서 쓸 만큼 믿을 만한 공인 인증서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지만 젊은 분들은 민간 인증서 중에서도 굉장히 간편하고 손쉬운 민간 인증서를 좀 선호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관련된 종목들도 흐름이 좀 궁금합니다만 보안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들 흐름들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일단은 테마가 형성됐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네.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테마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거나 혹은 재료가 노출되기 시작하면 시세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들어가서 지금 정도에서부터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지금 정도에서 이제 접근하시기는 상당히 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참고로 그냥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시장에 대한 접근은 펀더멘탈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을 오늘 살짝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마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하실 건데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부분이 민간인증서로 그대로 이양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지금 그래서 공인인증서 폐지돼서 다른 쪽으로 급격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오히려 공인인증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의 민간인증서 쪽으로 확장하는 쪽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장 키포인트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공인인증서를 지금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확장해 나가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오히려 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썼던 이런 보안 매체 관련된 부분을 크게 보면 기존의 공인인증서
인증서가 그대로 사용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생체 인식 바이오 같은 민간 인증서들이 상당히 각광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우리가 휴대폰 같은 특정 기기에 인증서를 필터링할 수 있는 기기와 관련된 인증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신사들, 패스라는 앱 관련되어 있는 통신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 인증서, 크게 보면 이 네 가지 정도가 아마 각축을 벌릴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기대하는 것은 얼마만큼 보안성이 뛰어나고, 두 번째 얼마만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부분인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때 우위를 크게 가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아마도 어떻게 좀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 혹은 간편성 측면에서 조금 더 소비자에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토스가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접근성을 높이면서 뭐 2,300만 건 이상 다운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통신사와 관련돼 있는 패스 관련된 앱들도 2천만 건 가까운 다운 기록을 기록했다라고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젊은 층을 좀 보면 하나의 민간 인증서를 이용하기보다는 몇 개의 민간 인증서를 이용하기 때문에 중복 다운되는 경우도 많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별로 접근성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은 아마 여기서 어디가 가장 각광을 받을까, 조가가 많이 될까, 바이오 인증서일까, 기기 관련된 인증서일까, 혹은 통신사 관련되어 있는 앱으로 인증되는 부분이 더 빨리 뜰까, 아니면 기존의 공인인증서가 그대로 지위를 좀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를 할까,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제가 시작할 때 바로 드렸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지금 민간인증서 쪽으로 다가가기보다는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바탕으로 해서 기기인증이나 생체 바이오인증 쪽으로 확장돼가는 기업들 위주로 몇 개로 추려보면 네. 그런 종목들은 실적이 상당히 탄탄한 가운데 영역을 확장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간 인증서로 급격히 올라타는, 바꿔타는 그런 흐름보다는 조금은 이제 테마성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이슈를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인인증서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사용했던 부분들은 끌고 가되 민간 인증서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민간 인증서가 조금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공인인증서가 보안 측면에서는 더 믿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이슈에 대해서는 테마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 정보도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그럼 넘어가 볼까요? 보안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으면 다음은 증권사 ETF로 노후를 대비한다. ETF 지금 들어가도 될까라는 이슈입니다. ETF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말 그대로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서 이 투자자분들이 주식처럼 쉽게 조금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죠. ETF를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들도 물론 있고요. 다양한 ETF 상품들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후 자금으로 이걸 투자하는 게 어떨까,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연금이나 노후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좀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ETF 투자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네, 일단은 아마 지금 연금 수익률이 워낙 낮습니다. 네. 연금 펀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가입해 있는 연금 펀드 수익률이 1%대입니다. 거의 이제 그 1%의 리스크 감안하면 거의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한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의 대안들을 상당히 많이 찾고 있는데 ETF도 그 중에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ETF는 이 금융 상품으로 치면은 사실 생긴 지가 채 20년 되지 않는 굉장히 좀 짧은 역사의 상품입니다. 근데 ETF가 왜 갑자기 각광을 받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융위기, 2007년도에 금융위기 이후에 대규모 유동성이 사실 공급이 됐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 일본, 우리나라 등의 대규모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유동성이 공급되었는데 특히 이제 이 증시에 유입되어 있는 유동성 자금의 약 65%가 ETF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기존의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를 지향하고 대부분의 유동성 자금들이 절반 이상, 거의 65% 가까이가 ETF에 집중적으로 투자됨으로써 이 ETF 상품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ETF가 과연 뭔가라는 부분부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방송이나 언론에서 ETF 말은 많이 들었지만 어떤 상품이냐면 ETF는 인덱스 펀드라는 지수와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인덱스 펀드와 뮤추얼 펀드, 우리 예전에 잘 아실 겁니다. 바이코리아 같은 열풍이 불었을 때 너도 나도 가입했던 펀드, 뮤추얼 펀드, 이 인덱스 펀드와 뮤추얼 펀드를 혼합한 상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ETF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혼합했기 때문에 지수도 어느 정도 추정, 섹터를 어느 정도 추정하면서 특정 섹터를 집중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이제 예로 든다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최근에 올 한 해 동안 가장 뜨겁게 작년부터 관심을 가졌던 2차 전지나 5G 같은 이런 특정 섹터도 우리나라에 ETF 상품이 있습니다. 뭐 타이거 2차전지 테마라는 상품이 있고 또 코덱스에도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ETF, 2차전지 ETF가 뭐를 의미하냐면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우리 시청자분께서 나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을 사고 싶어. 근데 삼성의 SDI, LG화학을 살까? 아니야, 부품 관련된 종목을 살까? 아니, 소재 종목을 살까? 장비 관련된 종목을 살까? 어느 섹터를 사야 될지 혹은 그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살지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개인적으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ETF라는 2차전지 ETF를 사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2차전지 종목 10개를 동시에 사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타이거 2차전지 ETF 테마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여기에 이제 중소형 내패스 여러 가지 ETF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10가지 정도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은 전체적인 종목에 대한 고민 없이 2차전지 전체 섹터를 골고루게 좀 배분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좀 살 수 있습니다. 다만 ETF라는 상품의 특성상 가장 섹터 내에서 수익률이 큰 종목이나 가장 섹터 내에서 수익률이 가장 낮은 종목을 일단은 지양을 하고 그 중간 정도 되는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익률은 좀 낮출 수 있고 안전성은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ETF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ETF 상품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주식형 ETF가 있고 하나는 비주식형 ETF가 있습니다. 주식형 ETF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똑같이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그냥 주식 거래하듯이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제 비주식형 ETF는 뭐냐면 최근에 가장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던 인버스 ETF 혹은 레버리지 ETF가 바로 비주식형 ETF가 됩니다. 이 비주식형 ETF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교육원에 1시간 온라인 교육을 받으셔야지만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TF를 거래하기 위해서 특히 비주식형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안정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규모 기업 자금들이 ETF에 몰린다는 점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ETF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중장기적인 연금 투자를 고려를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런 투자가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연금과 관련된 투자는 최소 장기적인 투자를 좀 이어가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개인 투자가가 개별 종목을 선택하기도 어렵지만 굉장히 그 개별 종목이 장기간 끌고 갔을 때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감안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특정 종목에 연금을 투입하기보다는 특정 섹터에 연금을 투입하면서 종목을 골고루 분산 매수함으로 인해서 분산 매수의 효과도 있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주식형 ETF는 역시 리스크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ETF 상품이 주식이냐 아니냐라는 부분부터 아마 거부감을 가장 많이 받으실 수 있는데 ETF는 일단 주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식 계좌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ETF는 파생 상품 계좌에서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리스크가 있다는 부분인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ETF가 레버리지가 2배 이상 가는 상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항상 파생 상품에서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ETF가
레버리지가 4배, 원유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 8배 이상 되는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파생 상품 계좌에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레버리지가 2배 이상 되는 상품이 없기 때문에 주식 계좌에서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점에서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ETF 거래는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이 연금 관련된 상품에서 ETF 투자가 조금씩 늘어난다면 ETF 상품이 지금 예전보다는 상당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특정 섹터나 혹은 특정 종목 위주의 종목을 충분히 이제 고를 수 있는 선택의 여지 폭이 굉장히 좀 커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신다면 ETF 투자를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되 충분히 이 ETF에 대한 공부, 상품에 대한 특성을 잘 인지를 하시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자산은 소중하지만 특히나 연금 그리고 노후 자금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건 더 큰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있어서 ETF가 또 하나의 대안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해주시면서 ETF 상품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제가 ETF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니까 저희 이지환 전문가님께서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ETF 상품을 보면 앞에 코덱스라고 붙은 것도 있고 타이거라는 이제 글자가 붙은 것도 있잖아요. 타이거라고 붙은 상품을 제가 또 이지환 전문가님께서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예, 발행하는 회사의 차이고요. 아, 회사 차이예요? 네, 상품을 또 설명하면 제가 광고가 될 것 같아서 뭐 코덱스 같은 경우는 S증권사, 타이거 같은 경우는 M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상품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최근에 이 인버스 상품에 투자를 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이 크다는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를 추종할 수도 있고 이런 인버스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ETF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는 잘 알아보시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투자하시길 바란다는 말씀까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슈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종목 이야기를 나눠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은 크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장 움직인 업종들도 있긴 있었죠. 왜냐하면 오늘 장에서 좀 눈여겨볼 업종이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 그동안 지수를 강하게 좀 끌고 왔던 오히려 주도 섹터들이 조금 내렸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IT 업종이나 제약바이오 업종이 큰 쪽으로 내렸고 특히 이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업종 자체가 7% 넘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왜 이렇게 제약바이오가 많이 내렸나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나중에 이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시점이 어떻게 보면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시점에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마도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 제약바이오 업종의 마지막 상승에서 추격 매수를 많이 하셨을 건데 특히 이 셀트리온 계열의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돼서 혈전 치료제가 아마 빠르면 다음 주 정도 허가가 날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대부분 아마 다음 주까지는 직전까지는 주가가 오를 거야. 그 직전에 팔아야지라고 생각했다가 오늘 이제 느닷없이 이제 폭락을 겪으면서 크게 당황하실 수 있는데 지금 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냐라는 부분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단기적인 흐름에 따라서 업종 간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보면 외국인들은 진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섹터와 단기적으로 진입했다 빠지는 섹터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정해진 시간 안에 빠르게 수익을 취해야 되는 섹터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치고 빠지는 부분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오늘 이제 주도 섹터들이 많이 쉬어가는 구간에서 그나마 상승을 보였던 섹터가 오늘은 기계업종이 0.65% 상승을 하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백신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난 이후에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아마도 이제 경기 민감주냐 경기 확장주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섹터를 접근을 해야 되느냐는 부분은 오늘도 제가 낮에 이제 많은 분들의 문의를 받았는데 상당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초창기에 백신이 처음 나왔을 때는 경기 민감주 위주로 일단 테마가 형성될 수 있지만 이후에 이제 실적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는 섹터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철강이나 기계, 건설, 화학, 이런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운송 장비 이런 섹터들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운송 장비나 철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가 지금 이제 살짝 조정받는 구간에 좀 들어와 있고요. 이런 섹터들이 살짝 조정을 받을 때 어떻게 보면 주도 섹터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건설이나 기계가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보면은 기계나 건설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개인분들이 많으신데 왜 이제 이런 현상이 오냐면 우리가 이전에 굉장히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경기가 확장되는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경기 부양책 수혜주는 기계, 건설, 철강 이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런 곳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당히 조금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에서 우리가 주력으로 봐야 될 섹터는 철강이나 화학, 여기에 운송 장비 같은 이런 섹터들을 좀 주력으로 보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지금 그런 섹터들이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구간에서 건설과 기계업종이 조금 움직인다 이런 관점으로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좀 겪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매수세가 어느 정도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섹터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기계나 철강, 건설 섹터들이 되겠는데요.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 금융위기 직전에 큰 유동성 장이 벌어졌던 2006년도, 2007년도 이때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한 10여 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하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고점으로 거의 10년 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여기서 만약에 경기 확장이 되면 코로나19 이전의 고점이 아니라 그 이상까지도 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몇 년 동안 굉장히 혹독한 구조조정의 과정을 좀 많이 거쳤기 때문에 살아남아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글로벌한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과의 모멘텀도 상당히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설 기계 관련되어 있는 쪽과 조선 장비 관련되어 있는 기계업종 등 최근에 대부분 다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때 적어도 좀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중기 이상의 시각으로 좀 롱텀하게 보유를 하실 수 있는 분들 위주로 분할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위해서 접근했다가는 굉장히 오랫동안 묶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좀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네. 만약에 지금 현재 기대치는 내년 1분기인데요. 특히 내년 1분기에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철강과 기기의 모멘텀이 1분기에 좀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대감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발주나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계업종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은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보시고 네. 기대치 시세를 좀 낼 수 있는 시기는 내년 1분기, 2분기 이때를 좀 기점으로 좀 중장기적인 투자로 끌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좀 조정을 받아왔던 업종 중에서 기계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세하게 좀 기계 업종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선이나 기계 뭐 이런 종목들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건설이라고 하면 해운이라고 하면 좀 바로바로 떠오르는 종목들이 있는데 기계라고 좀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 와닿지 않아서 혹시 종목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 현대건설기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상장된지 그렇게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분리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상장된 이후에 바로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3년 가까이 거의 계속해서 하락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하락한 이후에 최근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전 하락했을 때 시기보다는 손바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이 최근에 기계 관련 종목들의 바로 밑으로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한 이후에 이제 바닥권에서 손바뀜이 나오고 있다.
있다. 그렇다면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신다면 시장 수익률 플러스 알파 정도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종목들을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게 되면 버티기가 어렵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수익률을 보더라도 내년 1, 2분기 이상까지 좀 볼 수 있는 분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시장 수익률 플러스 알파로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움직였던 업종 중에서 기계 업종 그리고 관련된 종목까지 살펴봐 주셨으니까요. 바닥이고 그리고 또 최근에 유입세가 좀 들어오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을 움직일 업종들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2월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달을 잘 마무리를 짓고 내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업종들과 종목들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역시나 좀 성장이 아예 좀 그냥 예견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 역시나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의원님?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린 종목 업종은 네. 뭐 이전에도 굉장히 강조드렸던 업종인데 최근에 아마 이제 IT 성장주 섹터들을 좀 보시면은 좀 늦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면 이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전지나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관련된 뭐 5G도 이제 최근에 좀 급등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8월, 9월, 10월 조종장에서 이 IT주를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을 지금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일부 좀 조정을 받지만 사실 이미 8, 9, 10월 달에 5만 원대 조정해서 못 사신 분들이 지금 7만 원 넘는 가격에 진입하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미 어떻게 보면 버스가 떠난 쪽에서 미련을 가지기보다는 앞으로 좀 다가올 수 있는 섹터에 조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IT 섹터 중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메모리요? 최근에 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IT 섹터들의 고공행진을 한 데 비해서 이쪽은 상당히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한데요. 특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 정부에서 3대 혁신 섹터를 장려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로 들어가 있는 섹터가 바로 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였고 두 번째가 이제 미래차 그리고 제약 바이오 업종까지 이렇게 좀 나와 있었는데 네. 그만큼 이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올해부터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대만의 TSMC와 아마 굉장히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한 가지 이제 조금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글로벌하게 보시면은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이 정말 주가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에 발만 디뎠다라는 부품이나 소재 기업들도 역사적 고점을 지금 다 넘기고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의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부품이나 장비 소재를 보면 거의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괴리감이 많이 느껴지는데 오늘도 보시면 뭐 대만 TSMC나 미국의 뭐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지만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비메모리 반도체는 상당히 저조하냐는 부분을 본다면 아마도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은 실적이나 펀더멘탈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같이 갈 업체가 어디냐라는 불확실성입니다. 네. 결국 지금 현재 우리나라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파이가 커질 거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과연 삼성전자와 협업해서 같이 갈 업체가 어디냐라는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와 같이 간다라고 하는 업체들이 이제 대규모 시설 투자에 들어가야 됩니다. 대규모 시설 투자에 들어가게 되면은 적어도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은 재무적인 압박, 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 이 두 가지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비메모리 반도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들을 잘 보신다면은 상황이 어려워지는 하향하기 위해서 어려워지는 부분이 아니라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굉장히 섹터 자체가 좋아지기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진통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불거져서 지금처럼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때 조금 수익 난 구간에서 일부 떼서 그 이익금으로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들을 소량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좀 쓰신다면 아마도 이제 내년 아마 7, 8월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 3라인이 돌아가게 되면 비메모리 반도체 5나노급이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는데 아마 그때부터 주가는 상당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한 분기 정도 전이라고 보신다면 아마 내년 1분기 끝자락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될 수 있다. 그런 과정을 좀 세우시고 지금부터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 3개월 정도 조금씩 바닥권에서 모아간다면 상당히 유효한 투자가 내년에 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메모리 반도체는 잘 알고 계시지만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어느 쪽을 사야 되는지 아마 헷갈리실 겁니다. 네.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팹리스와 관련되어 있는 설계에 관련되어 있는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과 후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이 팹리스와 후공정 이 두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보신다면 좋은 종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분기쯤에 이제 주가 상승을 기대를 하고 지금부터 조금씩 사들여가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의원님. 그렇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는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메모리 반도체에 우리가 그동안 상당히 몰입돼 있었기 때문에 이 비메모리 반도체 위력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한 해 성장하는 속도가 한 9%에서 10%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네.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한 해 평균 30%씩 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이즈의 크기도 메모리 반도체가 3이라면 비메모리 반도체는 7 정도 됩니다. 사이즈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비메모리 쪽이 훨씬 큰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 격차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뭐 정장 부품이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I 관련된 부분, 사물 인터넷이나 2차 전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5G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대부분 다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본다면 아마도 우리나라 이 IT 산업에서 지금 현재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2차 전지나 5G 우리가 최근 한 1, 2년 동안 계속 여기에 몰입돼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올 연말부터 해서 내년 넘어가게 되면 이 2차 전지와 5G에 대한 시각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시각을 조금 옮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2차 전지나 5G 같은 경우는 보면 웬만한 종목은 기본 5배, 많이 오른 건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나 5G가 이미 5배, 10배 정도 오른 상태에서 시장 수익률 플러스 알파로 분명히 갈 수는 있지만 여기서 다시 2배, 3배, 4배 올라가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반면에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작하는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시기 편하게는 5G와 2차 전지를 한 2년 전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그때 좀 보시면은 이래서 KFW가 만 원대에서 한 8만, 9만 원까지 올라가는 10배 가까이 상승하는 그 만 원대에 있는 구간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이제 주도 섹터 쪽으로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은 그 이익에 대한 잉여금을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조금씩 적금 들듯이 조금씩 모아 가신다면 아마도 내년에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고 올해 지금 삼성전자가 제가 몇 번 강조를 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처음으로 메모리 반도체보다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큰 해가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 한 해 동안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10조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는 30조 원 가까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배 가까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크게 투자를 했다는 부분은 삼성전자도 이제 서서히 이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쪽으로 포지션이 점점 옮겨간다는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우리 배트맨을 함께 보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이런 중장기적인 시각도 같이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5G, AI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이제 소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비메모리 반도체들도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명실상부 대장주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저희 배트맨 초기부터 저희 이지환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너무 잘 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채팅창에 보니까 원익 IPS 자기가 놓쳤던 종목인데 너무 잘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계시고요.
종목에 대한 문의가 좀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종목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좀 예시로 보여주실 만한 종목군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이제 그 관련된 종목은 충분히 말씀 좀 드렸고요. 네. 이 부분 이제 궁금하시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언택트 강연에 오셔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종목이 고민되시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확실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종목을 사야 될지, 예를 들어서 섹터를 제가 좀 전에 팹리스 쪽이나 혹은 후공정 쪽으로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렸는데 네. 난 팹리스가 뭔지 모르겠고 후공정도 뭔지 모르겠고 그 안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 고민하지 말고 삼성전자 사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고점을 좀 형성하고 있는 것 같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이 삼성전자의 실적에 플러스 알파로 계산을 해서 실적을 계산해 보면 적어도 삼성전자 고점은 아직까지는 고점을 넣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난 도저히 비메모리 반도체 뭘 사야 되는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은 지금부터 삼성전자를 매달 적금되듯이 사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내년 한 7월쯤 제 예상에는 내년 한 6, 7월쯤에 뚜껑을 열어보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주말에 언택트 강연을 꼭 놓치지 말고 종목 고민이신 분들은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정말 비메모리 반도체 공부하고 싶지만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좀 눈여겨보는 게 어떨까라고 위원님께서 또 힌트를 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노란톡 활짝 열려 있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공식 노란색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들과 장중에도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니까 좀 더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 트렌드에서 종목 이야기 나눠봤으면요. 저희는 당신을 위한 한마디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당신을 위한 한마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주식은 공부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위원님께서 오늘 준비해 주신 한마디가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 오늘은 어떤 한마디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한테 자전적으로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예전에 주식 투자를 공부를 오늘은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단 제목을 먼저 좀 보셔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 단점만 보완하다가 평생을 허비한다. 단점을 보완하면 좀 더 뭐 나아질 것 같고 개선될 것 같고 물론 당연히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점을 보완하는데 사실 이 단점을 보완한다는 게 주식 같은 경우는 거의 평생을 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간에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은 많지만 그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오면 안 되는데 최근에는 우리 주식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주린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전에 우리가 젊었을 때 했던 그런 주식 투자와는 상당히 다른 유형을 많이 보여줍니다. 뭐냐면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처음 했을 때만 하더라도 HTS나 컴퓨터라는 부분은 아예 없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처럼 뭐 증권회사 객장에 가서 직접 주문을 하거나 전화로 주문을 하거나 객장에 나가면 객장에 있는 주식 호가판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 주식 호가판이 또 3호가밖에 안 보여줬어요. 살짝 보여주는 그걸로 확인하는 시절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온라인이고 HTS고 집에서 다 될 수 있고 유튜브를 열거나 경제방송을 보면 수많은 자료들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말 우리 때보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한테 어떤 자문을 구하거나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을 보면 예전처럼 너무 몰라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주식을 했는데 잘 안 된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복귀를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주식시장에서 실전에서 써먹으려고 이렇게 보면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은 어떤 이론적인 베이스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주 이론적인 베이스에 합리적인 부분만 선택을 한다면 사실 사람보다 AI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수많은 증권사에서 AI를 쓰지 않고 사람이 직접 매매를 할 거예요. 그것은 시장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1+1은 2로 간다면 컴퓨터가 모든 좋은 종목은 다 찾아낼 수 있겠지만 1+1이 어쨌든 1.5도 가고 1도 가고 3도 갈 수 있다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인정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이 말을 하냐면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거는 진입을 하고 청산을 하는 어떤 실행의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행의 게임이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어떤 학습, 공부에 대한 관점으로 주식시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주식시장이 왜곡되기 시작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고 일단 실행을 하다라는 부분은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사원이기도 하지만 사실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잘 맞아떨어집니다. 뭐냐면 실패를 두려워하면 결국에는 수익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진입을 할 수 없게 되고 진입을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실행을 하지 못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권은 당첨되려면 일단 복권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실행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냐면 시장이 우리가 하락을 할 때 굉장히 하락에 대한 손실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는데 지금은 이제 역으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상승하면서 이익에 대한 이 이익을 확정하고 싶은 굉장히 욕구가 커져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심리는 손실은 확정 지으려고 하지 않고 이익은 빨리 확정 짓고 싶은 그런 욕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주식 투자는 거꾸로 해야 됩니다. 손실을 빨리 확정 짓고 이익은 최대한 길게 끌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몸에 배이지 않으면 주식 투자를 계속해서 반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은 손실은 굉장히 본전될 때까지 오랫동안 끌고 가고 이익은 5%, 7%, 3%, 5%만 나도 굉장히 이익을 확정짓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에 계속해서 빠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우리 시장이 고점이냐 아니냐를 놓고 특히 삼성전자를 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삼성전자 고점을 노렸던 분들은 62,000원, 63,000원이라는 가격대가 기술적 분석으로 보나 역사적 고점으로 보나 기본적인 펀더멘탈로 보나 여기가 고점이다라는 부분으로 굉장히 많은 논리가 나왔는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조정을 받았다라고 해도 7만 원이 넘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4만 원, 5만 원 조정받을 때 삼성전자가 7만 원 위에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한 번이나 했겠습니까? 6만 원대도 가면 감지덕지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지금 7만 원대 위에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신다면 주식 투자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기본적인 분석이 중요할 것 같지만 실제는 멘탈이 더 중요하고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술적인 단점만 보완해서 매일매일 고민에 빠지시지 마시고 하나를 사도 한 종목을 사도 그 종목을 내가 적어도 내년 1분기 3월까지는 안 팔겠다 혹은 내년 6월까지 안 팔아보겠다는 한번 뚝심을 지금 시장에서 가져보시면 오히려 그게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익을 더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주식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보다 절대적으로 수익이 높습니다. 이거는 제가 20년 이상의 주식시장에서 있어 왔던 동안의 느낌인데 저도 사실은 아주 긍정적인 성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억지로 긍정적이 되려고 마인드 컨트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웃으려고 하고 억지로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주식시장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수익이 커진다.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지 말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게 주식시장이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주환 전문가님의 당신을 위한 한마디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활짝 열려 있는데요.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정확하게 하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실시간 소통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언택트 강연에도 잊지 마시고요. 정말 저희 위원님들께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들 알차게 주말에도 전해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